12발. 북한군이 저를 향해 쏜 AK 총알 개수입니다. 43kg. 북한군 대령이던 제 몸무게입니다. 2km. 제가 목숨 걸고 넘은 DMZ의 거리입니다. 7시간. 지옥 같았던 탈출 시간입니다. 1년.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저는 북한인민군 대자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남한의 대령급이죠. 최전방 경비사령부에서 작전 참모로 근무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김씨 일가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혁명의 전사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모든 걸 버리고 철책을 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한 장의 전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최전방 초소 순찰 중이었습니다. 강풍이 지나간 뒤라 곳곳에 남한에서 날아온 전단지들이 흩어져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당장 주워서 불태워버렸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교육이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재빨리 전단지 한 장을 주워 군복 안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화장실에 숨어서 그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동지 여러분,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력 자원이 풍부하여 수림이 무성하며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밤 망원경으로 보던 남쪽의 불빛들, 그 환한 조명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밤이면 칠흑같이 어두운데 남쪽은 마치 별이 땅에 내려앉은 것처럼 환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전부 보여주기 쇼라고 배웠습니다. 미제가 우리를 속이려고 만든 가짜 마을이라고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같은 시간에 불이 켜지는 수천 수만 개의 창문들. 그건 거짓말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맑은 밤. 망원경으로 평화의 마을이라 불리는 남쪽 마을을 관찰하다가 본 장면이었습니다. 한 집 창가에서 TV 화면이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죠. 화면이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보여주기 쇼라 해도 24시간 내내 저렇게 디테일하게 연출할 수는 없다. 저곳엔 진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날 밤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완전히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저는 그때 작전 참모로서 국경 경비를 총괄했는데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끊기면서 식량난이 극에 달했습니다. 고위 간부인 저도 하루 두 끼를 먹기 힘들었습니다. 일반 병사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한 달에 옥수수 5kg이 전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23년 어느 날 받은 극비 지령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으려는 자는 무조건 사살하라.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예외 없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명령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생각이 바뀐 건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국경 경비대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눈 위에 피가 흘러 있었고 그 옆에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밀수 시도자를 사살했습니다. 병사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체 옆에 있던 건 밀수품이 아니었습니다. 빈자루였습니다. 그 여자는 중국에서 식량을 구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연이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소녀가 군 고위 간부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온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김주애 동지를 미래의 지도자로 받들 준비를 하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김주애. 우리는 영원히 이 가문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고. 더욱 절망적이었던 건 2023년 말에 들려온 소문이었습니다. 북한군 일부가 러시아에 파병될 것이다. 러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를 총알바지로 보낸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푸틴에게 약속했다는 거죠. 저는 고위 간부 회의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특수부대 일부가 선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망원경으로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남쪽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북한은 코로나를 핑계로 국민을 더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했을 뿐이구나. 반면 남한은 그 와중에도 발전했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5살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또 군대에 가고 굶주리고 언젠가 전쟁터에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들도 또 그 아들의 아들도 영원히 이 지옥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제 아들만큼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고. 2024년 여름 제 인생을 바꾼 폭우가 북한을 강타했습니다. 그해 7월과 8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북한 전역이 물에 잠겼고 최전방 경계시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DMZ 남북을 가르는 3중 철책선이 여러 구간에서 파괴됐습니다. 여러분은 북한의 철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일 앞에 가시철조망, 그 뒤에 220V 전기 철책, 그리고 가장 안쪽에 2200V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책이 있습니다. 2200V가 어느 정도냐면 20만 300kg 나가는 멧돼지가 그 철책에 닿으면 즉시 바베큐가 됩니다. 타버리는 거죠. 그 무시무시한 철책이 태풍으로 여러 구간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복구 작업을 지휘하는 참모였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며 복구 계획을 세우는 게 제 임무였죠. 그런데 한 구간을 점검하다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라면 넘을 수 있겠구나. 3중 철책이 모두 쓰러진 구간이었습니다. 복구 자재가 부족해서 당장 수리가 불가능한 곳이었죠. 저는 일부러 그 구간의 복구 우선순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다시 복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죠. 이건 기회라고. 동시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여름 김정은이 전국의 농장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농작물을 훔치는 자는 누구든 즉시 사살하라고. 실탄을 농장 경비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코로나 봉쇄 이후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군인들이 농작물을 훔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저희 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급 병사들은 항상 굶주렸고 분대장들은 부하들에게 도둑질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제 직속 상관인 여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동무, 올해 겨울 준비를 해야 하네. 부하들한테 농작물 좀 구해오라고 하게.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대자 계급장을 단 고위 간부가 부하들에게 도둑질을 시켜야 한다니. 게다가 들키면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다. 러시아 전쟁터로 끌려가기 전에 차라리 한번 도전해보자. 저는 고위 간부였기 때문에 일반 병사들보다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첫째, 경계구역의 상세한 지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뢰가 어디 매설돼 있는지, 감시초소가 어디 있는지, 순찰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았죠. 둘째, 근무 편성표를 작성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에 특정 구역의 경계를 약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셋째, 무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AK 소총의 실탄 90발, 수류탄 2발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3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DMZ 남쪽 구역을 관찰했습니다. 망원경으로 한국군 초소 위치를 파악하고 어느 지점으로 가야 가장 빨리 한국군을 만날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밤마다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2km를 10분 안에 달릴 수 있도록 연습했죠. 축구 선수 출신이라 달리기는 자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신 준비였습니다. 저는 3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첫째, 잡히는 상황이 오면 수류탄으로 자폭한다. 시체도 뼈도 남기지 않아서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 둘째, 누군가 총을 쏘면 나도 가차없이 쏴서 피가 비라도 하고 죽는다. 셋째, 무조건 살아서 무사히 도착한다. 저는 매일 밤 이 3가지를 되뇌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를 수백 번 반복했죠. 그리고 2024년 10월 23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후 11시 30분. 저는 감시초소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같이 근무 서는 병사는 제 부하였고 저를 전적으로 신뢰했죠. 동무, 내가 먼저 감시하겠네. 자네는 좀 쉬게. 부하는 고맙다며 구석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30분 후 코를 골며 깊이 잠들었죠. 저는 조용히 무기를 챙겨 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철책 앞에 섰습니다. 폭우로 무너진 그곳. 낮에는 명확히 보였는데 밤에는 어둠 속에 묻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철책을 만졌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걸 확인했죠. 그런데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 때문에 철책을 넘었습니다. DMZ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DMZ는 사람의 발길이 60년간 닿지 않은 곳입니다. 숲풀이 정글처럼 우거졌고 가시덤불이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전진했습니다. 전투복이 찢어졌습니다. 얼굴과 손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30분을 갔을까요? 발밑에 뭔가 딱딱한 게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녹슨 금속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지뢰였습니다. 다행히 불발탄이었습니다. 터졌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는 지뢰밭이구나.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가시덤불을 해치는 대신 짐승들이 다닌 흔적을 찾았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가 밟고 다닌 자리는 지뢰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1시간을 더 갔습니다. 갑자기 숲이 탁 트였습니다. 30m쯤 되는 빈 공간이 나타났죠. 드디어 좀 쉽게 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푹 빠졌습니다. 늪이었습니다. 몸이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나뭇가지가 보여서 간신히 붙잡고 기어나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9월이었지만 밤 공기는 차가웠고 젖은 옷 때문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지. 거기서. 뒤에서 한국어가 아닌 북한 말이 들렸습니다. 제 부하들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걸 발견하고 추적해온 거죠. 서라. 안 서면 쏜다. 저는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타타타탁. AK 소총의 굉음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 2m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떨어졌습니다. 총알이 옆 강물에 떨어지며 쩡쩡 소리를 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주마등이 진짜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얼굴, 아버지 얼굴, 어린 시절 기억들. 아,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반격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두 번째 시나리오, 피가 피라도 하고 죽는다는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저를 향해 총을 쏘는 건 제 부하들입니다. 제가 3년간 같이 먹고 자던 전우들입니다. 그들도 명령에 따라 총을 쏘는 겁니다. 저는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발의 총성.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총에 맞아서가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탈진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새벽 6시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였죠. 저는 본능적으로 수류탄을 움켜쥐었습니다. 안전핀 하나를 이미 뽑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핀만 뽑으면 터집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m, 3m, 1m. 저는 두 번째 안전핀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북한군이면 같이 죽는다. 그때 눈앞에 나타난 건 고라니였습니다. 작은 고라니 한 마리가 저를 물끄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수류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1km는 더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이었습니다. 북한군 추격조가 투입된 겁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00m쯤 달렸을까요? 앞에 갈대밭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뒤에서 군견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춰야 했습니다. 더는 못 가겠더군요. 저는 군복 안주머니에서 바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전투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북한군이 추격해오는데 왜 옷을 입냐고요? 저는 군인입니다. 비록 탈북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국군을 만날 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싶었습니다. 20분간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목수건을 깨끗한 걸로 갈아찼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앞에 강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한국군 초소가 보였습니다. 저는 강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국군 초소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병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총구를 겨눴습니다. 저는 흰 손수건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무장 해제하십시오. 한국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AK 소총과 수류탄을 강물에 던졌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해서 제 방을 따라 내려오십시오. 저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서 헤엄쳤습니다. 제 방에 올라섰습니다. 한국군 20여 명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모두 총을 겨누고 있었죠.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귀순하러 오셨습니까? 귀순. 북한에서는 변절을 의미하는 나쁜 말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장교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병사가 다가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지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살았다. 1차 관문은 통과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고문당하는 건 아닐까? 북한에서는 나만이 탈북자들을 고문한다고 교육했거든요. 병사들이 물을 줬습니다. 생수였는데 북한에서 마셔본 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했죠. 그리고 군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병사들이 신고 있는 전투화가 전부 새 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대자인 제가 신는 군화도 78년은 조끼된 낡은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말단 병사들이 새 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병사들의 체격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죠. 저는 그때 몸무게가 43kg이었습니다. 대자 계급장을 단 고위 간부가 43kg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장교가 전화했습니다. 사단장님, 신병 무사 인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물만 줘. 바로 데려와. 1시간 후 저는 사단장실에 있었습니다. 국군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죠. 사단장이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고프시죠? 천천히 드세요. 탁죽이 나왔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존재한다니. 그날 저녁 조사기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고문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편하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커피를 줬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세요. 저는 3개월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문은커녕 식사를 거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새끼를 제때 먹었고 간식도 나왔습니다. 체중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이 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조사받는 동안 북한에서는 제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며칠간 잠을 못 잤습니다. 제 선택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는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는 사회에 나왔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처음 서울거리에 나왔을 때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밤인데도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자동차가 끝없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잘 먹은 얼굴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선반에 가득한 음식들. 북한에서는 특권층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여기는 아무나 살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도 휴대폰이 없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무료로 치료받았습니다. 의사가 친절했습니다.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검열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미제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굶주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저는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넘어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DMZ를 건너던 그날 밤, 총알이 스쳐 지나가던 순간을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 선택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지. 하지만 저는 반드시 그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북한에 남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러시아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총탄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식량난으로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살아있습니다. 자유롭게 숨쉬고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2025년 지금 북한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파병으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식량난은 더 심각해졌고 통제는 더 강화됐습니다. 김주애는 계속 공식 석상에 등장하며 후계자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세습이 이어지는 겁니다. 북한에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남쪽의 불빛은 진짜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당신들이 교육받은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여기는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이겨냈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군 복무 중인 동지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지키고 있는 건 인민이 아닙니다. 김씨 일가의 권력입니다. 당신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남쪽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조상을 둔 형제입니다. 러시아 전쟁터로 끌려가기 전에, 굶어 죽기 전에 한 번만 용기를 내보십시오.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철책을 넘은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